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개츠비의 위험한 경제학, 지은이는 신현우고요. 제가 이 책을 어디서 소개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책 표지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독서클럽 추천도서 선정이라고 써 있네요. 이 책은 경제학의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경제학의 원리가 적용된 소설을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조선실록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와 영화를 통하여 역사를 재밌게 배우는 것과 같은 거죠. 책의 본문은 모두 3개의 챕터로 나누어져서 40개의 소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챕터 1에서는 버블껌을 삼킨 자들의 세상,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챕터 2는 위험한 개츠비들의 시대, 20세기 이야기고요. 챕터 3은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21세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니까 저는 특히 챕터 3에서 미래에 관한 소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몇 권은 찾아서 읽어보려고 리스트업 해두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고른 소설은 고리오 영감입니다. 저자는 오노레 드 발자크. 고리오 영감의 작품 무대는 1819년 파리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30년 된 해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혁명 세력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에 세웠지만 공안위원회를 앞세워 공포 정치를 주도한 로베스피에르도 이듬해 단두대 희생물이 됐다. 이후 루이 18세가 즉위하면서 부르봉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고 낡은 귀족 세력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혁명의 영향은 엄청났다. 혁명 구호인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의 공식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이상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분이 아니라 경제적 힘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오노레 드 발자크는 그 시절 돈에 대한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파리 지행들의 목숨을 작심하고 그려냈다. 소설은 보케르 부인의 집에 하숙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을 시시콜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센강 서안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이 하숙집에서 가장 좋은 2층 방의 하숙비는 월 150프랑이다. 육군이던 남편과 사별한 꾸티르 부인은 유족 연금으로 생활하며 먼 친척인 빅토린 타유페르와 함께 머물고 있다. 3층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40대 남자 보트랭이 매달 72프랑을 내며 살고 있다. 월 45프랑을 내고 4층의 작은 방에 사는 사람이 셋 있다. 나이든 독신 여성 미쇼노는 과거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을 돌봐준 대가로 매년 1000프랑의 종신연금을 받는다. 남프랑스에서 유학 온 대학생 외젠 라스티냐크는 가족으로부터 매년 1200프랑을 송금받고 있다. 연소득 3000프랑으로 7 식구가 살아야 하는 외젠의 가족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때 부자였던 고려 영감이 4층 비좁은 하숙방에 가난하게 사는 것은 모두에게 미스터리다. 혁명 전 국수공장 노동자였던 고려는 혁명의 와중에 공장을 헐값에 인수한다. 이후 식량 부족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해 고려는 큰돈을 벌지만 귀족 출신이 아니었기에 혁명의 예병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부르봉 왕조가 다시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바뀐다. 고려는 사랑하는 두 딸의 신분 상승을 위해 각각 80만 프랑의 지참금으로 두 딸을 각각 귀족, 부르주아 은행가와 결혼시킨다. 자신은 매년 1만 프랑 정도의 연금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 대부분의 재산을 딸들의 결혼을 위해 쓴 것이다. 심지어 그 연금도 딸들이 요구할 때마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산다. 프랑스 혁명과 부르주아의 득세로 귀족 신분 세습의 중요성은 줄었지만 상속을 통한 재산 세습은 매우 중요해졌다. 탈옥수 신분을 숨기고 사는 보트랭은 외젠에게 법대를 졸업해 법률가가 돼도 별 볼 일 없다고 일장 훈시를 한다. 고매하게 살면 연봉 1000프랑에 간지덕지하면서 시골의 법률가로 시작할 거야. 30에 연봉 1200프랑의 법관이 될 거고 40이 되면 매년 6000프랑의 연금을 받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혹시 후원자라도 있으면 30에 연봉 3000프랑을 받는 검사가 되고 40에 검사장이 될 수도 있지.
그렇게 20년간 사는 동안 내 여동생들은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가 될걸? 게다가 검사장은 20만 명이 도전하지만 전국에 20명 뿐이라고. 변호사는 쏠쏠한 장사지만 연 수입이 5만 프랑을 넘는 변호사는 파리에 5명도 안 돼. 차라리 외젠을 짝사랑하는 빅토린을 잡으라고 한다. 자산가인 빅토린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지만 아들이 죽으면 빅토린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빅토린의 오빠를 죽여주겠다고 제안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발자크가 묘사한 소득과 재산의 분배 및 상속 재산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극도로 불평등했던 그 시기에 안락하고 우아하게 하인을 두고 품에 있는 생활을 하려면 평균 소득의 20, 30배에 이르는 10,000에서 2만 프랑이 필요했다. 이는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보트랭의 말대로 성실한 법관이 도달할 수 없는 세상이다. 하지만 100만 프랑을 상속받으면 5%의 이자만 받아도 연 5만 프랑을 벌 수 있다. 고려 영감은 죽기 전 둘째 딸 델핀에게 파산 직전에 남편과 헤어져서 100만 프랑을 지키라고 설득하면서 죽는 날까지 5만 프랑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고한다. 이 소설은 연금 소설이라 해도 될 만큼 당시의 연금을 상세히 묘사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 연금 제도와 비슷한 부분도 있다. 쿠티르 부인이 받는 연금은 현대적 의미의 유족 연금이다. 보트랭을 뒤쫓는 경찰이 하숙집 사람들에게 협조하면 공직자가 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해당된다. 하지만 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금은 국채에 가깝다. 프랑스 정부는 전쟁 비용과 왕실의 사치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려 세금을 늘리거나 부유한 은행가로부터 대출받았지만 그것만으로 다 충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들이 있었다. 지급 기간이 영원한 것과 소유자의 사망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소설에 등장한다. 번역본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적 의미로 하면 전자는 연구채, 후자는 종신연금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좋다. 종신연금은 소유자의 사망 시점까지 지급하기에 소유자의 연령이나 정신 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매각이나 상속은 불가능하다. 반면 연구채는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대신 그만큼 해마다 받는 연금액이 종신연금보다 낮게 책정된다. 마지막까지 돈을 뜯어내려는 딸들에게 여전히 딸 바보인 고려 영감이 내가 왜 나를 위해 종신연금을 매입했는가. 연구채였으면 딸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탄식하는 장면에서 두 연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에피소드의 소제목은 혁명 시민은 어떻게 연금 시민이 되었나 였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19세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밤의 마지막 날들, 저자는 그레이엄 무어입니다. 기업들 간의 경쟁은 자본주의의 숙명과도 같다. 하지만 1888년에서 96년 사이 미국에서 벌어진 전류 전쟁만큼 극적인 사례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등장인물도 초호화판이었다.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모두가 다 아는 인물로 당시에는 마법사로 생각될 정도였다. 상대인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공기 브레이크를 발명해 철도 시스템을 혁신한 천재였다. 니콜라 테슬라는 한동안 잊혔지만 2003년 이후 그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테슬라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금은 테슬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경쟁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다. 그레이엄 무어의 장편 소설 밤의 마지막 날들은 치열했던 전류 전쟁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는데 흥미롭게도 주인공은 천재 발명가들이 아니라 20대의 햇병아리 변호사 폴 크라베스다. 전류 전쟁이 특허를 둘러싼 법률 전쟁으로 진행된 것도 이유이고 다른 한편 크라베스도 법률 서비스 산업을 혁신한 천재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크라베스는 피츠버그 외곽의 웨스팅하우스 저택에 초대받아 기차를 타고 방문한다. 웨스팅하우스 개인의 전용 열차일 뿐 아니라
역에서 집까지 10km 가까이 연결된 철도 자체도 그의 전용 노선일 정도로 웨스팅하우스는 가쁘다.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과의 소송에 맞서기 위해 크라베스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첫 고객이 거대 기업이니만큼 그는 뉴욕의 법조계와 월스트리트에서 단연 화제의 인물이 된다. 전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자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전방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크라베스는 웨스팅하우스로 하여금 윌리엄 소여와 앨범 맨으로부터 구입한 별도의 전구 특허를 이용해 에디슨을 맞고소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하면 상호 이득이 될 것이라며 타협을 제안한다. 하지만 에디슨은 눈도 끔찍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술이 더 우월하다 생각하고 회사 규모도 10배나 더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왕 JP 모건의 전폭적인 지원도 든든하다. 크라베스는 동유럽 출신의 또 다른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에디슨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쫓겨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기학회 주초로 개최된 특별 강연에서 테슬라가 교류 체계를 발표하는 것을 듣고 그를 영입한다. 이제 싸움은 전구 특허 문제에서 증류와 교류라는 전기 시스템 전체로 확대된다. 증류 체계의 선두주자였던 에디슨은 테슬라 웨스팅하우스 진영에 교류 체계를 죽이기 위해서 이번엔 특허가 아닌 여론과 금융을 동원한다. 증류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월한 교류 시스템이 확실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과 싸우느라 현금이 점차 말라 기진맥진 상태에 놓인다. 궁지에 몰린 크라베스는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과 맞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타협점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디슨을 상대하지 않는다. 에디슨의 돈줄인 모건을 찾아가서 양사가 합병하면 막대한 이익을 낼 것이라고 설득한다. 모건이 솔깃해하면서도 에디슨이 반대할 것이 뻔하다고 주저하자 크라베스는 더 나아가 에디슨을 제거하라고 부추긴다. 그리고 크라베스의 계획대로 양사는 합병하고 에디슨은 축출된다. 에디슨은 회사 명칭에서 자신의 이름만이라도 남겨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들은 그마저도 거절한다. 우리가 잘 아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의 회사였죠. 원래 명칭은 토마스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었는데 JP 모건이 그 이름에서 에디슨의 이름도 지워버린 거죠. 크라베스는 파트너 어소시에이트 시스템을 로펌에 처음으로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 이전까지 변호사 업계는 기본적으로 스승도제 관계였는데 크라베스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을 급여를 받는 어소시에이트로 고용해 분업에 활용했다. 당시에는 급여를 받는 변호사란 없었고 어소시에이트란 표현도 없었다. 크라베스는 어소시에이트가 성공하면 파트너로 승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해고했다. 발명가의 논리로 기업이 경영되어선 곤란하다는 것을 절감한 그가 로펌 역시 냉정한 기업 논리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크라베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후 법조계뿐 아니라 회계업, 컨설팅업 등에서도 표준이 됐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맨 앞에 박혀있는 크라베스, 스웨인 앤 무어는 지금도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추악한 전류 전쟁과 에디슨의 이유에 있는 연패입니다. 전류 전쟁은 에디슨의 증류와 테슬라의 교류 간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증류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정류로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큰 반면 교류는 시간에 따라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전력 손실이 적고 고전압을 걸기에도 용이했다. 에디슨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승자는 이미 결정이 났다. 역전을 노렸던 에디슨의 선택은 전력을 전장한 축전기를 장착한 전기차였는데 무겁고 고가의 축전기 탓에 상업화는 실패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전기차의 상업화에 성공한 일론 머스크의 브랜드가 테슬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에디슨의 이유 있는 연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챕터 2는 위험한 개츠비들의 시대 20세기입니다. 모두 11개의 소설이 소개됐는데요. 20세기를 다룬 내용이라서 그런지 소설의 내용이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귀에 닿는 대로 읽어보려고 책의 제목들을 남겨놓겠습니다.
케인스시의 혁명, 이제이 반스, 트러스트, 에르난 디아스, 금의 정렬, 채만식, 누가 스미스 씨를 모함했나, 조나단 B. 화이트, 금융 부식 열도, 닭가스기 료,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랄드, 재생, 이광수, 하버드 경제학 교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낙토의 아이들, 박완서, 하게타카, 마야마진, 그리고 가장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 차명계좌 크리스토퍼 라이입니다. 차명계좌, 영어 원제목은 Numbered Account입니다. 고객들의 계좌의 이름 대신 숫자만으로 통하는, 그래서 소설의 원자가 Numbered Account입니다. 어쨌든 돈 주인의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계좌이기 때문에 차명 계좌라는 번역도 참 그럴듯한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라이의 차명 계좌는 악명 높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와 거대한 돈 세탁 음모를 파헤친 금융 스릴러 소설이다. 1998년 1월 어느 날 주인공 닉 노이먼은 긴장감을 느끼며 새 직장인 유나이티드 스위스 뱅크에 첫 출근을 한다. 닉은 미국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다. 그런 그가 어떤 이유로 월스트리트를 뒤로하고 튜리니의 작은 은행으로 옮긴 것일까? 17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피살된 닉의 아버지 알렉스는 16 어린 나이로 USB의 수습사원으로 입행해서 초고속으로 승진해 이사회 구성원인 부행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닉은 아버지의 직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추억 때문이 아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창고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은행 업무와 관련돼 있음을 어슴풀이 알게 됐다. 닉은 그 비밀을 풀고 싶었다. USB 주요 고객들의 계좌에는 이름이 없다. 예컨대 닉이 담당한 핵심 고객은 그저 549.617RR이라는 번호로만 통한다. 소설의 원제, 넘버드 어카운트는 이런 계좌를 가리킨다. 은행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관행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의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걸친 도시들에서 시작됐다. 1934년 스위스는 은행법에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범죄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처음 도입했다. 이때부터 전 유럽의 자금이 스위스로 몰려들었다. 스위스의 은행들은 1940년대 더 나아가 아예 이름이 없는 번호 계좌를 도입하면서 비밀주의를 강화했다. 문제가 된 549.617RR의 실제 소유자는 레바논에서 압력하는 세계적인 마약상 알리 메블렙이다. 물론 USB 직원 대부분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메블레비를 추적하는 미국 마약 단속국 유럽 본부장 스털링소는 마약 조직의 돈줄을 막기 위해 스위스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형식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멘트만 반복할 뿐이다. 대부분의 스위스 은행들이 실제로도 그러하듯 USB 직원들은 냉소적이다. 닉의 사수는 이렇게 투덜댄다. 스위스 은행들은 그간 비타협적으로 고객 정보를 보호해왔어.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재산을 밝히라는 라모스 대통령, 콜롬비아 마약상을 줬던 FBI,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의 예금을 알려달라는 유가족들 모두 다 실패했다고. 소는 USB가 메블레비와 협력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닉을 몰래 만나 미국인으로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닉은 망설이면서 진실에 조금씩 다가간다. 마침내 USB의 철통 같은 장벽도 닉의 활약에 조금씩 무너진다. 드디어 닉은 549.617RR의 실체와 음모, USB의 협력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의 관계를 알게 된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스위스의 은행을 통해 범죄 자금이 세탁되고 은닉되는 것에 크게 반발했다. 가장 강하게 대응한 나라는 미국이다. 2010년 미국 의회는 자국민들의 해외 금융 정보 파악을 위해 해외 금융 계좌 납세 협력법을 제정해 외국 금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조처했다. 해외 금융계좌 납세 협력법 FATCA.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스위스 측에 FATCA를 받아들이거나 그게 싫으면 미국의 모든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나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단호하게 통보했다.
어떤 은행이든 달러와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스위스 은행들은 미국인 고객에 대해서는 비밀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본 유럽 각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 인사들이 스위스 은행을 통해 검은 돈을 얼마나 관리해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동아일보 기자 출신 김충식이 쓴 남산의 부장들에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전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관리하는 스위스 비밀 계좌가 여러 번 등장한다. 과거 우리나라 은행에는 광범위하게 차명 계좌가 활용돼 손쉽게 검은 돈을 세탁할 수 있었다.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해 차명 계좌를 봉쇄했다. 도입 초기에는 경제가 얼어붙으리라는 우려가 컸지만 큰 부작용은 없었다. 오히려 경제 투명성 제고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금융실명제는 그의 저돌적 성격이 빛을 발한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USB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은행 UBS를 빚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UBS는 스위스 연방은행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스란드와 스위스 국립은행 스위스 뱅크 코퍼레이션의 합병으로 탄생한 소대형 은행이라고 합니다. 챕터 2에서는 한국 소설도 소개해드리는데요. 100년 전 한국에서는 쌀로 선물 거래를 했다고 하네요. 이광수의 재생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만 골드러시가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금의 정렬, 최만식의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챕터 3에서는 더 많은 소설이 흥미를 끄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